관리 방식에 대한 표준화. 예.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이전이 가능하고, 예,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게 파산한 경우만 예를 들었는데 파산하지 않았어요. 일단 예. 파산하지 않았어요. 예. 파산하지 않았는데 이제 잘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제 내가 보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스 형태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자 A는 그게 없어. 네, 사업자 A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공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약 사용해서 다시 이제 얘랑 추가 계약을 하면 되겠죠. 추가 계약. 그렇죠? 네, 추가 계약.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 빅데이터, 예, 사스를, 예,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 있는 정보랑 연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동을. 예. 근데 이 사업자랑 이 사업자가 지금 사용하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써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좀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돼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퀘션 마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처음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사용자의 CEO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면은 이 클라우드 사용자 A랑 계약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를 다 한번 고려해 봤겠죠. 그렇죠. 고려해 봤을 때 아,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클라우드 환경이 이런 리스크가 있어.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애초에 이용을 안 하겠죠, 처음부터. 예,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예, 클라우드 컴퓨팅의 표준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표준화가.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클라우드, 예, 사용 확산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표준화가.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표준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일단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클라우드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아니면 제한적으로만 운영돼야 돼요?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서로 경쟁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도 고도화되고, 또 그래서 서비스 요금이 합리화되게 되면은 사용자가 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부담 없이 하려면 뭐가 중요한가요? 일단 투자 비용이 줄어야겠죠, 그렇죠? 네. 클라우드 사업자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서버를 많이 사야 돼, 내가. 하드웨어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는 각종 OS, DB, 그렇죠? 미들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다 내게 되잖아요. 네, 라이선스 비용,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네.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OS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 뭔가 플랫폼에 대한 그 구매 비용을 줄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잘 되면 그런 게 부담이 적을까요? 그래서 이런 OS나 그런 플랫폼 성격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예, 오픈소스 기반으로, 그렇죠?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예, 클라우드 사업자가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예, 오픈소스 형태로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된 이런 OS 플랫폼들이 또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자, 사용자를 가입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얼마큼 사용하는지를 측정하고 그렇죠? 과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처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또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이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도 관리해 줘야 되고 또 그 사용자한테 그 가상화 이미지 영역도 제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돌리기 위한 인프라가 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오픈스택.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오픈소스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표준화와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확산 이런 것들 차원에서도 클라우드 표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어디 분야가 표준화가 되고 있는지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뭐 요구사항도 있지만 클라우드가 뭔가 공통 API 그렇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교환할 때 그런 포맷들도 표준화를 하게 되면 쉽게 클라우드 간의 연계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 같은 것도 뭐를 측정할지 그렇죠. 보안 관련된 프레임워크 그렇죠. 그다음에 인증 그다음에 각종 상호 운용성 관련된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을 지금 표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표준화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사용자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고민이 없이 클라우드 컴퓨터 사용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금방 말한 표준화 말고 또 조금 더 사용자가 사용을 잘할 수 있고 사업자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 제도적인 측면 정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만들었어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지금 만들어졌죠. 2015년부터 만들어졌고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이 법의 취지는 이거예요. 우선 이제 정부에서 그 추진하는 IT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먼저 고려를 하라.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고려하라라고 하는 게 담겨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조항들을 넣었어요. 클라우드 사업자는 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럼 사용자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더 클라우드 컴퓨팅을 신뢰를 하게 되고 더 사용을 더 하려고 하겠죠. 실제 이제 보니까 확산이 더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공기관에 있는 이 담당자들이 클라우드 또 했다가 잘못 실패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책임이 소재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좀 활성화는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정보, 그렇죠? 공용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민간 클라우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약간 활성화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라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를 만들었어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보안을 이제 심사를 하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쓰거나, 그렇죠? 데이터가 지금 국내에 있는지, 백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공공 분야과 민간 부두 영역을 분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검사해가지고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혜택을 주고, 또 사용자들도, 그렇죠? 이거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더 신뢰하겠죠.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일단 지금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심사를 받은 업체들은 많지는 않다고 아직은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해당 서비스, 기술 서비스도 보시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은 법 제도적인 측면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전자신문에서 발췌한 거예요.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비스 융합을 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콘텐츠 융합을 잠깐 보고 쉴게요. 자, 일단 콘텐츠 융합. 자, 서비스 융합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융합도 우리가 콘텐츠가 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서 융합을 해야 되겠죠. 콘텐츠 융합. 자,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유형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콘텐츠 유형을 어떻게 어떤 콘텐츠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까요? 자, 콘텐츠. 그러면 쟤도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그렇죠? 콘텐츠의 포맷 관점에서, 그렇죠? 디지털 콘텐츠이냐 아날로그 콘텐츠이냐를 분류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콘텐츠가? 콘텐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유튜브 동영상, 그렇죠? 동영상, 이미지, 그다음에 뭐 전자책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게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콘텐츠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콘텐츠일까요, 아닐까요? 콘텐츠적이죠.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콘텐츠예요, 콘텐츠.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뭐 음반, 영상, 만화, 게임 이렇게 콘텐츠 유형을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드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순수하게 앱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또 웹 기반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유형을 분류할 때 그 해당되는 콘텐츠 제작 방식에 따라 가지고 웹 또는 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웹 형태가 많아요? 앱 형태가 많아요? 앱이 많나요? 앱이? 아직도 이제 우리가 보통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이 다 앱 형태죠? 웹 형태는 거의 없죠? 뭐 웹 형태 있긴 있죠. 네이버 들어가서 카툰 보는 것도 웹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아직은 앱 형태가 많이 있어요. 이제 웹과 앱을 이제 앱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장단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자는 누가 있나요? 제작자를 어떻게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나요? 콘텐츠 개발사만 있나요? 다른 게 없나요? 네. 개인이요? 아, 콘텐츠 제작을 개인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부를 수 있고, 콘텐츠 사용자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콘텐츠 사용자는 개인, 민간, 공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제작자를 좀 더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카테고리를. 콘텐츠에 뭐를 만드는 사람, 콘텐츠에서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기업 이렇게 분류하고 싶은 거예요. 콘텐츠는 일단은 콘텐츠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을 수 있죠. 순수하게. 아이디어만 창작하는 창작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콘텐츠화하는 사업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아까 우리 서비스처럼 개인, 민간, 공공으로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콘텐츠 융합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C기업. 이 C기업의 대표님이 아주 미래지향적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문서화되지 않고 머릿속에 지금 있는 각종 노하우랑 경험들을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직원들 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직원 말고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요구사항들도 좀 수렴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건 바람직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건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장칸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C 기업에서 여러분들 대표님이 이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C 기업의 IT 책임자니까 책임자.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 오더를 받고 나서 이제 이걸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는 이런 각종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분류, 저장,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결책. 우선 좀 막연하긴 한데 어떤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지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맞는 서비스를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지.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맞아 아까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좋은 방법이겠죠.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걸 이제 만들었을 때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고 그렇죠. 이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보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원칙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잘 하기 위한 뭔가 그런 플랫폼들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을 해줘야겠죠. 보상. 또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원칙이? 보상. 지속적으로 계속 이 도입한 시스템이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익명성. 익명성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윗사람 눈치 보면서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회사 쪽. 그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약간 나쁜 점들을 그렇죠?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보장하게 되면 보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익명성을 보장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이거 답이 없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한번 제가 답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원칙은 일단 웹 2.0 원칙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웹 2.0 원칙. 웹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나온 지 됐죠. 90년대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웹 2.0 원칙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웹 2.0이 일단 뭔지도 일단 우리가 정확히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웹 2.0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웹 2.0 원칙이 나왔어요. 원칙. 그게 뭔지는 뒤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플랫폼.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시멘틱 웹. 플랫폼.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일단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류, 저장, 검색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멘트 웹이라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분류, 저장, 검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을 우리가 가져갈 때 자, 분류, 저장, 검색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잖아요. 자,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 할 때는 자, 컴퓨터가 알아서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그거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뭔가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최적화된 그런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시멘트 웹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온 거예요. 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컴퓨터 스스로가 각종 지식 정보들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해서 관계성까지 파악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뒤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프라 기술들은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은 이 빨간색 온톨로지랑 RDF는 시멘트 웹 관련된 기술이에요. 시멘트 웹 관련된 기술이에요. 이게 설명을 들으셔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기타 나머지 이제 뭐 KMS, 포털, UCC는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 융합 관점에서 웹 2.0 원칙 하에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인 시멘텍 웹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